아버지, 아버지.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정 앞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30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영정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으며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조문객들은 대부분 절을 하고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달랐습니다. 벌써 10분째 같은 자리에 서서 남편의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남편 회사 사람들은 대부분 어제 다녀갔는데 사흘 전 남편 박민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68세였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1년 투병 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물어볼 새도 없이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1년간 간병하며 이미 눈물을 다 쏟아낸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면서도 저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장지를 알아보고 부고를 돌리고 조문객을 맞이했습니다. 큰아들 준호는 장례 절차를 도맡았고 작은아들 선호는 조문객 응대를 했으며 88세 시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함께 절을 받으셨습니다. 평범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는 누구지? 여자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그리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숙이고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구나. 저는 옆에 앉은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님, 저 여자분 아세요? 시어머니가 희미한 눈으로 여자를 보셨습니다. 글쎄, 누군지 모르겠구나.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 사람 누구예요? 나도 몰라. 회사 사람 아닐까? 어제 회사 사람들은 다 다녀갔는데요. 준호가 여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고인과 어떤 관계시죠?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창백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코끝이 발갛게 물들어 있었으며 입술을 깨문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낯이 익은 것 같았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고인의 지인입니다. 어떤 지인이신데요? 죄송합니다. 조문만 하고 가겠습니다. 여자가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틀거렸습니다. 준호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죄송합니다. 여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슬픔, 죄책감, 그리움, 그리고 무언가 간절한 것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저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유가족 되시죠? 여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네, 아내입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조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예의상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왜 저렇게 우는 거지? 단순한 지인치고는 너무 슬퍼하는 것 같은데. 여자가 한 번 더 영정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달싹거리며 뭔가 말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방금 아버지라고 했나?
여자가 천천히 빈소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검은 원피스 차림, 단정하게 묶은 머리, 약간 구부정한 어깨. 뭔가 이상해. 저 사람, 정말 단순한 지인일까? 시어머니가 제 팔을 툭 건드렸습니다. 영수가 괜찮니? 네. 얼굴이 하얗구나. 아, 괜찮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저 여자, 분명 뭔가 숨기고 있어. 그날 밤 장례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고 마당에는 남편이 심은 감나무가 있었으며 현관에는 남편의 구두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은 없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0년. 대학교 4학년 때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회사 신입사원이었고 저는 은행 텔러였습니다. 1년 연애 끝에 결혼했습니다. 준호를 낳고 5년 뒤 선호를 낳았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하게 회사를 다녔고 저는 아이들을 키우며 살림을 했으며 주말이면 가족끼리 나들이를 갔습니다. 싸움도 했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운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1년 전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간병에 전념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약을 챙기고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고통스러워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 전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 당연한 거잖아. 부부니까 아플 때 돌보는 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지 말자. 이제 다 끝났어. 그런데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습니다. 장례식에 왔던 그 여자. 아버지. 왜 남편을 아버지라고 불렀지? 혹시?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는 남편이 읽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안경과 펜이 놓여 있었으며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유품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에는 회사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에는 통장과 인감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서랍은 잠겨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잠가놨지? 저는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구석구석을 뒤졌고 책 사이를 뒤적였으며 마침내 책장 뒤에서 작은 열쇠를 찾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 거지? 열어봤자 별거 없을 텐데. 저는 열쇠를 서랍에 꽂았습니다. 찰칵. 서랍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꺼냈습니다. 먼지가 풀썩 날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유치원 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으며 배경은 놀이터였습니다. 낯선 아이였습니다. 저는 다음 사진을 봤습니다. 같은 소녀였습니다. 조금 더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같았습니다. 다음 사진. 중학교 교복을 입은 소녀. 다음 사진. 고등학교 졸업식 사진. 다음 사진. 대학생이 된 여자. 그리고 마지막 사진. 성인이 된 여자가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간호사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오늘 장례식에 왔던 그 여자였습니다. 손에서 사진이 떨어졌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이게 무슨, 왜 남편이 저 여자 사진을 갖고 있는 거지? 그것도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저는 상자를 뒤집었습니다. 사진들이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수십 장의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같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을 기록하듯이.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그래, 맞아. 저 여자는 남편의 딸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진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5살 소녀의 웃는 얼굴, 초등학생이 된 모습,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딸의 성장 앨범을 만들어둔 것처럼. 누구지, 이 아이는? 남편이 왜 이 사진들을 숨겨뒀지? 혹시, 정말로. 아니야, 확신할 수 없어.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다른 여자와 다른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을.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데도 습관처럼 2사람 분을 차렸다가 멈칫했습니다. 이제 혼자구나.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저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여자였습니다. 어제 장례식에 왔던 그 여자였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왜 왔지? 무슨 용건이지?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이 창백했으며 손에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어제 장례식에 오신 분이시죠? 네.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뵈어서. 무슨 일이세요? 여자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어머님? 왜 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일단 들어오세요. 저는 여자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여자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으며 계속 손을 비볐습니다. 긴장하고 있구나. 차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고 저는 그녀를 쳐다보며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 소개부터 해야겠죠. 네. 제 이름은 이지연입니다. 32살이고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딸입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귀가 먹먹해졌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저는 박민준 씨의 딸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딸, 남편의 딸. 거짓말이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증거라도 있나요? 여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2개월 전에 병원에서 몰래 검사했어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친자 확률 99.9%.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민준 이지연. 부녀관계 성립.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진짜구나. 정말로 남편의 딸이구나.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움찔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언제 태어났어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32년 전에 태어났어요. 32년 전. 저는 계산했습니다. 32년 전이면 1993년. 그때 저는 33살이었고 준호는 7살, 선호는 2살이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살림하며 남편을 뒷바라지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남편은 다른 여자와 제 어머니는 당시 아버님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들어오셨대요. 24살이었고요. 24살. 남편은 그때 36이었습니다. 12살 차이였습니다. 1년 정도 만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생겼고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 낳으셨어요. 아버님께 말씀드렸지만 아버님은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족이 있다고 헤어져야 한다고 하셨대요. 그럼 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아버님이 양육비를 보내주셨어요. 32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양육비 32년간. 그럼 우리 생활비 중 일부가. 그리고 제가 2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유방암이었어요. 그 후로 아버님이 가끔 연락하셨어요. 전화로만요. 얼굴은 못 뵀어요. 아버님이 만나면 안 된다고 하셔서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2달 전에 아버님이 마지막으로 전화하셨어요. 많이 아프시다고, 오래 못 사실 것 같다고. 그리고 편지를 보내셨어요. 여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저에게 건넸습니다. 뭔데요? 아버님이 제게 남기신 마지막 편지예요. 읽어보세요.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읽기 싫었습니다. 읽으면 진짜가 될 것 같았습니다. 제발 읽어주세요. 여자가 애원했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편지를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이 편지를 쓸 때 남은 시간이 얼마 없구나. 미안하다. 평생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내 입학식도 졸업식도 성인식도 함께하지 못했구나. 전화로만 목소리를 듣고 사진으로만 내 얼굴을 봤다. 아빠는 비겁한 사람이야. 두 가족 모두를 선택하려 했지만 결국 누구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지 못했어. 하지만 한 가지는 진심이야. 아빠는 너를 사랑해. 태어나줘서 고맙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맙고 착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지연아, 아빠가 떠난 후에 내 진짜 가족을 만나렴. 내 이복 형제들, 그리고 아빠의 아내. 그들도 너를 알 권리가 있어. 미안하다, 지연아. 그리고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무너졌으며 숨이 막혔습니다. 40년간 저는 남편만 믿고 살았습니다. 성실한 남편, 좋은 아버지, 책임감 있는 가장.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다른 여자를 사랑했고 다른 딸을 키웠습니다. 저와 아이들이 모르는 사이에 나가주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머님, 나가라고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움찔하며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당신을 볼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자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어머님, 한 가지만 믿어주세요. 뭐요? 저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를 버리지 않고 평생 돌봐주셔서. 여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도 죄송해요. 제가 태어나서.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준호가 제 얼굴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어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하지? 내 아버지가 다른 딸을 키웠다고? 내게 이복 동생이 있다고? 어머니. 준호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봐. 준호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는 동안 준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오늘 아침에 여자가 왔어. 내 아버지 딸이라고. 준호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요? DNA 검사 결과도 봤어. 99.9% 일치. 준호가 벽에 주먹을 쳤습니다. 쿵. 세상에. 아버지가 우릴 배신했어? 준호야. 32년이라고요? 그럼 제가 7살 때부터 아버지는 다른 딸을 키우고 있었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믿을 수 없어.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사진들, DNA 검사, 그리고 남편의 마지막 편지. 모두 진실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뭐래요? 돈 달라고 했어요? 아니, 그냥 사실을 알리러 왔다고. 말도 안 돼. 분명히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준호야, 그 아이도. 아이요?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32살이면 다 큰 어른이에요. 그 여자가 뭘 원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가족은 아니에요. 하지만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우리 가족은 어머니, 저, 선호, 그리고 할머니예요. 그 여자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준호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선호한테도 알려야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 여자가 다시 오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주워들었습니다. 남편의 글씨를 다시 봤습니다. 지연아, 아빠는 너를 사랑해. 가슴이 아팠습니다. 32년간 남편은 두 가족을 사랑했던 거였습니다. 저와 아이들, 그리고 지연이. 하지만 그 사랑은 모두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둘과 시어머니가 모두 모였습니다. 거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무도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준비했지만 손을 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선호야. 오늘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 시어머니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가 혼외자를 두셨습니다. 식탁 위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선호가 포크를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울렸습니다. 형, 무슨 소리야? 아버지 딸이라는 여자가 나타났어. 32살. DNA 검사까지 했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준이가? 네, 어머님.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선호가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아버지가 그럴 리 없어. 나도 믿고 싶지 않아. 하지만 증거가 있어.
준호가 편지와 DNA 검사 결과를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선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호가 주저앉았습니다. 32년이라고? 그럼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그 여자가 있었다는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우릴 속였어. 이중 생활을 한 거야. 시어머니가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희미한 눈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셨습니다. 한참 후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민준이가 그랬구나. 할머니,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선호가 물었습니다.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쫓아내야지. 준호야. 어머니, 저 여자를 받아들일 순 없어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우리 가족이 아니었는데 지금 와서 가족 행세를 할 순 없죠. 하지만 그 아이도 아이가 아니에요. 준호가 식탁을 쳤습니다. 32살 다 큰 어른이에요. 분명히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예요. 재산이든 명예든. 선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형, 근데 만약 진짜로 그냥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온 거라면? 그럼 뭐, 우리가 환영해줘야 해? 준호가 선호를 쏘아봤습니다. 32년간 숨겨진 딸이 갑자기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저 여러분 가족이에요 하면 그냥 받아들여. 그건 아니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가 가족을 지켜야 해. 외부인을 받아들일 순 없어. 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준호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선호는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지연을 쫓아내야 할까? 하지만 머릿속에 자꾸 떠올랐습니다. 지연의 눈빛, 슬픔과 죄책감이 가득했던 그 눈빛.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무고한 아이였어. 아니, 이제는 어른이지만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였어. 어머니,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 말 들어주세요. 저 여자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모든 게 복잡해져요. 재산 분할 문제도 있고 주변 사람들 시선도 있고. 재산? 네. 아버지 유산이요. 법적으로 저 여자도 상속권이 있을 수 있어요. 선호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혼외자라도 인지가 되면 상속권이 생겨. 지금 저 여자가 DNA 검사까지 들고 왔으니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수작일 수도 있어. 준호야, 그 아이는 그런 게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한번 만난 걸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지연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아이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었어. 단지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뿐이었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내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영숙이 생각은 어떠냐?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연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준호 말대로 쫓아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오래 고민하시면 안 돼요. 저 여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법적 조치? 네. 변호사 상담부터 받아야 해요. 그리고 준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다시 오면 절대 만나지 마세요. 문도 열어주지 마시고요.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아들들과 시어머니는 모두 돌아갔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유품을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32년간 딸을 키웠다면 분명 다른 흔적도 있을 거야. 책상 서랍을 열고 책장을 뒤지고 옷장을 뒤졌습니다. 옷장 안쪽에서 남편의 평소 입던 재킷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재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지갑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소 쓰던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 몇 장, 신분증,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작은 사진이었습니다. 지갑에 딱 맞는 크기였습니다. 사진을 꺼냈습니다. 어린 소녀였습니다. 5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유치원 원복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연이 옷에 1998년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색이 바랬습니다. 모서리가 닳았고 표면이 살짝 구겨져 있었습니다. 오래 만진 흔적이었습니다. 남편은 이 사진을 평생 지갑에 넣고 다녔구나. 매일 꺼내봤을 거야. 지연을 그리워하며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고통스러웠겠구나. 사랑하는 딸을 만나지 못하고 멀리서만 바라보며 저는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또 다른 칸에 접힌 종이가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계좌이체 내역서였습니다. 수취인 김은경 지연의 어머니. 금액 100만 원. 주기 매월 1일. 시작일 1993년 8월. 종료일 2023년 7월. 30년간 매달 100만 원씩. 총 3억 6천만 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억?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지? 저희 생활비에서 빼돌린 건가? 아니면 남편이 따로 벌었나? 저는 다시 서랍을 뒤졌습니다. 통장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비밀 통장이었습니다. 제 이름도 남편 이름도 아닌 계좌였습니다. 기록을 봤습니다. 매달 입금, 매달 출금. 남편은 회사 급여 외에 부업도 했던 것 같았습니다. 주말 강의, 컨설팅. 따로 번 돈을 이 통장에 넣고 지연에게 보냈던 거였습니다. 우리 생활비를 빼돌린 건 아니구나.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주말도 반납하며 일했어. 지연을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두 가족을 모두 책임지려고 애쓰며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저는 서재에서 나왔습니다. 침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남편이 없는 침대는 너무 넓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연을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호 말대로 쫓아내야 할까? 아니면 시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영숙이 생각은 어떠냐? 내 생각.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40년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다른 딸을 키웠다는 사실. 배신감도 들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지연의 얼굴이 떠올라요. 눈물 흘리며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던 모습. 제가 태어나서 죄송해요라고 말하던 목소리. 그 아이. 평생 죄책감 속에 살았겠구나. 아버지가 있지만 만날 수 없고 가족이 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였겠구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은. 다음 날 아침 준호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변호사 상담 예약했어요. 오늘 오후 3시. 같이 가실래요? 준호야, 나 아직. 어머니,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저 여자가 먼저 움직이면 늦어요.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걸까? 법적으로 차단하는 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또 지연일까? 저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택배기사였습니다. 안심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박영숙 고객님 맞으시죠? 네. 등기 우편이요.
여기 서명해 주세요. 저는 서명하고 봉투를 받았습니다. 보낸 사람 이지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갑작스럽게 찾아뵈어서 놀라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얼마나 충격받으셨을지 잘 압니다. 저도 평생 고민했어요. 아버님의 진짜 가족을 만나야 할까 말아야 할까? 하지만 아버님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진짜 가족을 만나라고.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재산도 명예도 인정도. 단지 한 번이라도 딸이라고 불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욕심이었나 봐요. 어머님과 오빠들을 힘들게 해서 죄송해요.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요.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아버님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은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이지연 올림.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아이. 정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구나. 그냥 가족이 되고 싶었던 거야.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나는 그 아이를 쫓아내려 했어.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변호사 상담은 취소하겠어. 준호한테는 미안하지만 지연을 만나야겠어. 제대로. 남편이 평생 지켜준 아이를 이제 내가 만나볼 차례야. 오후 2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변호사 상담 취소할게.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요? 나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어.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연이를 만나보고 싶어? 미쳤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수작을 부린 거예요? 또 찾아왔어요? 아니야. 편지를 받았어. 다시는 연락 안 하겠다고. 그럼 더 좋잖아요. 저절로 물러난 건데 왜 굳이 찾아가려고 하세요? 준호야,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 어머니, 미안해. 엄마 마음 좀 알아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지연을 만나야 해. 직접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 그 아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편지 봉투에는 지연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작은 원룸촌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현관을 나서는데 맞은편 집 앞에 준호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디 가세요? 준호야. 따라온 거야? 당연하죠.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실지 몰라서. 난 지연이 만나러 가는 거야. 안 돼요. 준호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 여자 만나면 안 돼요. 어머니가 흔들리실 거예요. 나 이미 흔들리고 있어. 저는 준호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비켜줘, 준호야. 어머니,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는 내가 해. 비켜. 준호는 결국 비켜섰습니다. 하지만 따라왔습니다. 그럼 저도 같이 가겠어요. 어머니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봉천동까지는 차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빽빽이 들어선 동네였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빨래가 걸린 베란다가 보였으며 곳곳에 작은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지연의 집은 3층짜리 빌라의 2층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에는 금이 가 있었으며 복도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202호. 낡은 철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는 묶지 않고 풀어 헤쳐져 있었고 낡은 티셔츠와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구나. 어머님? 지연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왜? 어떻게? 편지 받았어. 와봤어. 하지만 다시 연락 안 하겠다고. 내가 연락한 거야. 들어가도 될까? 지연이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이 좁아요. 죄송해요.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3평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작은 침대와 책상,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햇빛이 잘 들지 않았으며 벽지는 오래되어 빛이 발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깔끔했습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는 깨끗했으며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 액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어린 소녀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연과 지연의 어머니겠구나. 앉으세요. 지연이 침대 끝을 가리켰습니다. 의자가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 서서 팔짱을 꼈습니다. 지연아, 오늘 온 건 어머님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저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재산도, 돈도, 인정도. 그냥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싶었어요. 진짜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서 장례식에 온 거구나. 네. 죄송해요. 어머님과 오빠들 힘들게 해서. 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면 진작 오지 말았어야죠. 오빠. 준호야, 조용히 해. 저는 준호를 제지하고 지연을 쳐다봤습니다. 지연아, 솔직하게 물어볼게. 내 엄마는 어떻게 돌아가셨어?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방암이었어요. 제가 20살 때 갑자기 발견됐는데 이미 말기였어요. 2년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힘들었겠다. 괜찮았어요. 엄마 곁에 있을 수 있어서.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는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었다고만. 그럼 내가 아버지가 누군지 안 건 언제야?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이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지연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공책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남긴 일기예요. 여기 아버지 이야기가 있어요. 공책을 건네받았습니다. 펼쳐봤습니다. 여자의 필체였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웠습니다. 1993년 3월. 오늘 회사에 첫 출근했다. 박민중 과장님이 나를 담당하신다고 했다. 조용하지만 친절한 분이시다. 1993년 7월. 박 과장님과 사귀기 시작했다. 그분은 기혼자다. 아이도 둘 있다. 나쁜 짓인 줄 알지만 멈출 수가 없다. 1993년 11월. 임신했다. 박 과장님께 말씀드렸다. 그분은 울었다. 미안하다고, 책임지겠다고.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분은 가족을 떠날 수 없다. 1994년 4월. 지연이를 낳았다. 박 과장님은 병원에 오지 못했다. 하지만 꽃다발과 편지를 보내셨다. 사랑한다고 썼다. 2015년 8월. 암 진단을 받았다. 지연이에게 아버지를 알려줘야 할까? 고민이다. 2016년 12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지연아, 미안해. 내 아버지는 박민준이야. 좋은 사람이야.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만날 순 없어. 그분에게는 진짜 가족이 있으니까.
공책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여자도 고통스러웠구나.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던 남자. 낳았지만 아버지를 알려줄 수 없었던 딸. 지연아, 내 엄마.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구나. 네. 엄마는 항상 말했어요. 아버지는 책임감 있는 분이야.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라고.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책임감? 불륜을 저지르고 혼외자를 낳은 게 책임감이에요? 오빠.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32년간 한 달도 빠짐없이 양육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자랑이에요? 우리 가족 몰래 돈을 빼돌린 게. 준호야, 그만해. 저는 준호를 쏘아봤습니다. 준호가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너한테 어떤 분이셨어?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만 아는 분이었어요. 얼굴은 못 봤어요. 아버지가 만나면 안 된다고 하셔서. 하지만 전화는 자주 하셨어요. 제 생일이면 꼭 전화하셨고 입학식이나 졸업식 날도 연락하셨어요. 그랬구나. 아버지는 항상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아빠 노릇 못해서. 지연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정말로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지연아, 단 한 번이라도 안아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딸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다고.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 평생 그리워했구나. 아버지를, 가족을. 준호가 돌아섰습니다. 나 밖에서 기다릴게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와 지연만 남았습니다. 저는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잘못이 없으세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가장 피해자세요. 속고 사신 거잖아요. 지연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는 어머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어요. 넌 어떻게 알아? 아버지가 전화할 때마다 말씀하셨어요. 내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야.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어라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도 괴로워했구나. 두 사람 모두를 사랑했지만 누구도 완전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구나. 지연아, 너한테 보여줄 게 하나 있어. 저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남편의 낡은 지갑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 내 5살 때 사진이야. 지연이 사진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내 아버지 지갑에 들어 있었어. 30년간. 30년이요? 응. 아버지는 매일 이 사진을 봤을 거야. 너를 그리워하며. 지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절 이렇게. 지연이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이유로 울었지만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박민준,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였던 사람. 한참 후 저는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나 이제 갈게. 네, 어머님.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연아,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다시 연락해도 될까? 지연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해. 하지만 너를 완전히 보낼 순 없을 것 같아. 어머님, 기다려줘. 조금만.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응. 그래서요? 마음 바뀌셨어요? 모르겠어, 준호야. 차에 올랐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연을 받아들여야 할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지연을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그 아이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혼자 외롭지 않을까? 준호와 선우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시어머니만 가끔 물으셨습니다. 영수가 마음 정했니? 아직이에요, 어머님. 서두르지 마라. 천천히 생각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지연이를 다시 만나야겠어. 아니,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보고 싶어. 어떻게 사는지, 어디서 일하는지, 행복한지. 그래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선글라스를 꼈습니다. 마치 탐정처럼요. 봉천동으로 갔습니다. 지연의 집 앞 골목에 섰습니다. 담벼락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오전 10시 지연이 집에서 나왔습니다. 간호조무사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연한 분홍색 상의에 흰색 바지였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빨랐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지연은 버스를 탔습니다. 저도 뒤쪽 문으로 올랐습니다. 버스는 20분 정도 달렸습니다. 신림동 삼성병원 앞에서 지연이 내렸습니다. 병원으로 들어가는 지연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어깨가 약간 축 처진 것 같았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병원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오후 2시쯤 지연이 휴게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몰래 지켜봤습니다. 지연은 구석 의자에 앉아 김밥을 꺼냈습니다. 편의점 김밥이었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다른 간호사들은 무리지어 웃으며 이야기했지만 지연은 혼자였습니다. 친구가 없구나. 점심을 먹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있을까? 10분 만에 점심을 마치고 지연은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후 6시 지연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다시 뒤따라갔습니다. 지연은 버스를 타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지? 20분쯤 걸었을까요? 묘지가 나타났습니다. 신림공원 묘지였습니다. 지연이 묘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멀찍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구역시로 갔습니다. 2개의 묘 앞에 섰습니다. 나란히 있는 묘비 2개였습니다. 하나는 고 김은경 지묘, 또 하나는 고 박민준 지묘, 지연의 어머니와 남편의 묘였습니다. 잠깐, 남편 묘는 가족 묘지에 있잖아. 그럼 이건, 아, 그렇구나. 지연이 따로 작은 묘비를 만들어 둔 거구나. 어머니와 아버지를 함께 묻고 싶어서 비록 실제 유골은 없어도 지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2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작은 국화다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도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왔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거기선 함께 있어? 같이 행복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나, 아빠 진짜 가족들 만났어. 엄마가 말했던 사람들. 지연이 풀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묘 주변에 자란 잡초를. 어머님은 좋은 분이셨어. 나한테 화낼 수도 있는데
찾아와 주셨어. 오빠들도 만났어. 큰오빠는 나한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 당연하지. 나 때문에 가족이 힘들어졌잖아. 지연이 풀을 뽑다가 멈췄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을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없었으면 아빠도 괴로워하지 않으셨을 텐데, 어머님도 배신감 느끼지 않으셨을 텐데, 지연이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살고 싶었어. 엄마 아빠 딸로 태어나서 행복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연의 눈에서도 제 눈에서도 엄마 고마워. 나 혼자 키워줘서 힘들었을 텐데 한 번도 나 탓하지 않았잖아. 아빠도 고마워. 한 달도 안 빠지고 돈 보내줘서 목소리라도 들려줘서. 지연이 두 묘비 사이에 앉았습니다. 근데 있잖아. 나 아직도 외로워. 엄마 아빠 없으니까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아. 어머님이 다시 연락해도 될까? 라고 물어보셨어.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 괜찮아. 이해해. 어머님도 시간이 필요하시겠지. 지연이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혹시 연락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럼 나 정말 혼자야. 아니야, 괜찮아. 난 혼자 살아왔잖아. 앞으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지연이 묘비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나무 뒤에 숨어서 함께 울었습니다. 이 아이, 평생 혼자였구나. 엄마가 돌아가신 후로 12년간 진짜 혼자였구나. 아무도 없이, 가족도 없이. 1시간쯤 지났을까요? 지연이 일어났습니다. 묘비를 한 번 더 쓰다듬고 꽃을 정리하고 천천히 묘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지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에서 지연이 건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창문이었습니다. 외로워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9시였습니다. 준호가 거실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연락도 안 하시고. 산책했어. 산책을 이 시간까지요? 준호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준호야, 선호는? 출장 갔어요. 내일 돌아온대요. 그래.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여자 만나러 간 거 아니죠? 만나진 않았어. 그럼요? 봤어. 멀리서.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그 여자한테 왜 그렇게 신경 쓰세요? 준호야.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이는 외로워. 정말 외로워.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아버지 딸이야. 상관없을 수가 없어.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잖아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왜 우리가 그 실수의 대가를 치러야 해요? 실수의 대가가 아니야. 제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내 동생이야. 피를 나눈. 아니에요. 준호야. 저도 소리쳤습니다. 넌 지연이를 본 적도 없잖아.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알고 싶지도 않아요. 나는 봤어. 오늘 퇴근하고 묘지에 가서 엄마 아빠 묘 앞에서 우는 거. 혼자 앉아서 아무도 없는 묘비한테 말하는 거야. 나 혼자여도 괜찮아라고.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근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외롭다고, 보고 싶다고 울면서.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호야, 내가 만약 혼자였다면? 엄마 아빠 없이 32년을 살았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어? 그 외로움을. 준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일 순 없어요. 나도 쉽지 않아. 너희 아버지가 다른 여자랑 다른 딸을 키웠다는 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야, 지연이는 죄가 없어. 태어난 게 죄는 아니잖아.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못해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준호가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서 우릴 보고 있나요? 내가 뭘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선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선우야, 출장에서 돌아오면 시간 좀 내줄래? 왜요?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거. 지연 씨 이야기예요? 응. 선우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형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 사람 편을 든다고. 편을 드는 게 아니야. 그냥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외면할 수가 없어. 알겠어요, 어머니. 내일 저녁에 갈게요. 고마워, 선우야. 전화를 끊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아들 둘을 모아놓고 제대로 이야기해야겠어. 지연이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영수가 차 한잔 하자. 네, 어머님. 저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 정했니? 네, 어머님. 어떻게? 지연이를 만나고 싶어요. 제대로.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게 맞는 것 같구나. 어머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민준이가 평생 지킨 아이잖니. 이제 우리가 지켜야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수가, 넌 강한 사람이야. 이 결정도 잘 해낼 거야. 고맙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서두르지 마. 아이들도 시간이 필요해. 네. 내일 아들들이랑 이야기해 볼게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잘 될 거야. 우린 가족이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우린 가족. 이제 그 가족에 지연이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봐야겠어요. 그 외로운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다음 날 저녁 약속한 식당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개별룸이 있어서 선택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와 선우가 먼저 왔습니다. 어머니, 왔니? 두 아들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이야기 하시려고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할게. 한 사람 더 와. 누가요? 바로 그때 룸문이 열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으며 눈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앉아, 준호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늘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자고. 우리 셋이랑 지연이랑. 준호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배신감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앉았습니다. 선우는 지연을 잠깐 쳐다보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지연아, 앉아. 네. 지연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장 구석 자리였습니다.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숨막히는 침묵이었습니다. 주문을 받으러 온 종업원이 분위기를 느끼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 사람을 불렀어요? 그 사람이 아니야. 이름이 있어. 지연이야. 상관없어요. 왜 우리 가족 자리에 외부인을 불렀냐고요?
외부인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이는 너희 아버지 딸이야. 그리고 너희 동생이고. 준호가 비웃었습니다. 동생? 32년간 모르고 산 사람이 갑자기 동생이에요? 피는 속일 수 없어. 그럼 증거라도 있어요? 준호가 지연을 쏘아봤습니다. 당신 DNA 검사 결과 가져왔어요? 지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요. 준호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펼쳐서 봤습니다. 친자 확률 99.9%, 박민준 이지연, 부녀관계 성립. 준호가 서류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그래요. 생물학적으로는 아버지 딸이겠죠. 그래서 뭐, 그게 가족이 되는 이유예요? 준호야. 아니, 정말 궁금해서 그래요. 32년간 우리 모르게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나타나서 나 딸이에요 하면 그냥 받아들여야 해요? 지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형,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나보다 더 심한 건 저 여자야. 아버지 돌아가신 걸 틈타서 나타난 거잖아. 오빠.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럼 뭔데요? 준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돈이에요? 재산? 아버지 유산 상속받으려고?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아버지를 그리워했어요. 가족을 만나고 싶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요. 32년이나 지났는데 왜 하필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편지를 보내셨어요. 지연이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버지가 진짜 가족을 만나라고 하셨어요. 선우가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얼굴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형, 이거 봐. 아버지 필체 맞아. 준호가 편지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한참 후 준호가 편지를 돌려줬습니다. 그래요. 아버지가 만나라고 했대요. 근데 그게 뭐?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준호야, 그만해. 제가 말렸습니다. 왜요?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에요? 준호가 지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지연이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회사 청소 일도 하시고 식당 일도 하시고 아버지한테서 돈 받았잖아요. 받았어요. 매달 100만 원씩. 준호가 테이블을 쳤습니다. 100만 원. 32년이면 3억 6천만 원이네요. 저희는 그 돈을 거의 안 썼어요. 거짓말. 정말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다 저축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대학 갈 때 쓰라고. 그런데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 돈은 전부 치료비로 나갔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저는 혼자 남았어요.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학은 장학금이랑 아르바이트로 다녔어요. 졸업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땄고 지금은 병원에서 일해요. 얼마 받는데요? 준호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월 230만 원이요. 적네요. 그래서 우리한테 손 벌리러 온 거예요? 아니에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단지 말이 끊겼습니다. 선우가 물었습니다. 단지 뭔데요? 단지 딸이라고 불리고 싶었어요. 단 한 번이라도. 지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요. 목소리만 들었어요. 전화로만. 생일이랑 명절에만. 초등학교 입학식 날 다른 애들은 아빠랑 손잡고 왔는데
저는 엄마 혼자랑 왔어요. 중학교 졸업식 날 반 친구가 너 아빠 어디 갔어?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없었어요. 대학교 입학할 때도 취직했을 때도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냥 한 번이라도 딸이라고 불리고 싶었어요. 그게 전부예요. 테이블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선우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달랐습니다. 그래서요?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습니다. 불쌍한 사연 들려주면 우리가 동정심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요? 형? 선우가 말렸지만 준호는 계속했습니다. 당신이 외롭게 자란 건 안 됐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 책임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저지른 실수의 결과가 당신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실수를 떠안아야 해요? 형, 너무해. 선우가 소리쳤습니다. 지연 씨가 뭘 잘못했어? 태어난 게 죄야? 잘못은 없어. 하지만 우리 가족도 아니야. 형제가 서로를 쏘아봤습니다. 저는 두 아들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 둘 다. 여기 식당이야. 준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먼저 갈게요.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준호야. 죄송하지만 저는 저 사람을 절대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준호가 지연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왜 안 왔어요? 왜 하필 돌아가신 후에? 지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진짜 가족이 다칠까봐. 그 말에 준호가 멈칫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어머님과 오빠들을 지키셨어요. 제가 나타나서 상처받을까봐 만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도 참았어요. 32년간. 보고 싶어도 그리워도 만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원하시니까. 지연이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만나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괜찮다고, 가족들이 이해해 줄 거라고. 착각이셨네요. 준호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선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 씨, 미안해요. 형이 너무 심했어요. 아니에요. 오빠 마음도 이해해요.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제가 이상하죠. 당연히 화나실 거예요. 지연아, 어머님 괜찮아요. 지연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저도 각오는 했어요.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고. 그런 게 아니야. 사실 저도 용기 내기 힘들었어요. 30년 넘게 숨어 살다가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는 게. 지연이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 이만 갈게요. 어머님, 오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지연아, 기다려. 하지만 지연은 나갔습니다. 저는 뒤따라 나가려 했지만 선우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왜? 지연 씨 괜찮은 것 같아요. 응? 처음엔 저도 의심했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안 바라는 것 같아요. 선우가 창밖을 봤습니다. 지연이 버스 정류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평생 외로웠겠다. 아버지 그리워하면서. 선우야. 어머니, 저는 형처럼 냉정하게 거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선우가 저를 봤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제대로. 고마워, 선우야. 선우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창밖을 봤습니다. 지연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고개가 숙여져 있었으며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제대로 이야기해 보려 했는데
더 꼬여버렸어. 준호는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오늘 미안해. 포기하지 마. 시간이 필요해. 조금만 기다려줘. 어머니가. 문자를 보내고 저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무겁고 어두웠습니다. 오늘 만남이 끝이 될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이 될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지연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 남편이 평생 지킨 아이를 이제 제가 지킬 차례라는 것.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식당에서의 장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준호의 차가운 눈빛,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 단지 딸이라고 불리고 싶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남편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전에 한 번 봤지만 다시 읽고 싶었습니다. 펼쳤습니다. 1994년 4월 15일. 지연이가 태어났다. 은경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딸이에요. 건강해요. 눈물이 났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다. 영숙과 아이들이 있으니까. 나는 비겁한 인간이다. 2001년 3월 2일. 지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입학 선물을 보내고 싶었지만 직접 전해줄 수 없어서 택배로 보냈다. 아빠가라고 쓰고 싶었지만 친구가라고 적었다. 지연아, 미안해. 2007년 12월 25일. 오늘 지연이에게 전화했다.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처음으로 나를 아빠라고 불렀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아빠가 될 자격이 없다. 영숙에게 미안하고, 준호와 선호에게 미안하고, 지연이에게도 미안하다. 2016년 10월 3일. 은경이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었다. 지연이가 혼자 남았다. 22살 대학생. 돈이라도 더 보내야겠다. 하지만 돈으로 될 문제가 아니다. 그 아이는 아빠가 필요한데. 2024년 8월 10일. 폐암 말기 진단. 6개월에서 1년. 죽기 전에 지연이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하지만 영숙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25년 1월 5일. 지연이에게 편지를 썼다. 내가 죽으면 영숙과 아이들을 만나라고. 이제는 알 권리가 있다고. 영숙이 이해해 줄까? 아니, 이해 못 받아도 괜찮아. 지연이가 혼자 남는 게 너무 걱정된다. 제발 누군가 저 아이를 돌봐줬으면. 2025년 2월 1일. 마지막. 영숙아, 미안해. 평생 속였어. 하지만 너를 사랑했어. 진심이야. 그리고 부탁이 있어. 지연이를 제발 미워하지 마. 그 아이는 죄가 없어.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여보, 당신도 괴로워했구나. 평생 두 가족을 모두 사랑했지만 누구도 완전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못다한 일을 제가 해야겠어. 지연이를 지키는 것. 그게 남편에 대한 마지막 사랑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 둘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선호도 왔습니다. 시어머니도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거실에 모두 모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오늘 너희한테 할 말이 있어. 또 그 여자 이야기예요?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이야. 이름으로 불러줘.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리랑 관계없는 사람인데. 그게 아니야. 저는 일기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봐.
아버지 일기야. 준호와 선호가 일기장을 받습니다.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는 동안 두 아들의 얼굴이 점점 변했습니다. 준호의 눈이 흔들렸고 선호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참 후 준호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고민하셨구나. 응, 평생. 선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도 힘드셨겠다. 그래. 아버지는 두 가족 모두를 사랑했어. 하지만 누구도 완전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지. 저는 두 아들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래서 나 결정했어. 뭐려? 지연이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어.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난 정신 멀쩡해.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연이는 내 아버지가 평생 지킨 아이야. 이제 내가 지킬 차례야. 안 돼요. 왜 안 돼? 저 여자 때문에 우리 가족이 무너져요. 이미 무너졌어.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순간 우리 가족은 이미 변했어.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야. 뭔데요? 지연이를 거부하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아니면 받아들이고 새로운 가족이 되거나.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절대로. 준호야.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내 말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생각해봐라. 시어머니가 일어나 준호 앞으로 갔습니다. 지연이는 평생 아버지 얼굴도 못 봤어. 너희는 40년간 아버지랑 함께 살았지만 그 아이는 목소리만 들었어. 하지만 할머니, 내가 만약 아버지 없이 자랐다면? 생일 때마다 전화로만 축하받았다면? 준호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외로웠을 거야. 너무 외로웠을 거야. 시어머니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영숙이 말이 맞다. 지연이를 지켜야 해. 그게 민준이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이야. 선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찬성이에요. 선호야. 준호가 동생을 쳐다봤습니다.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요. 지연 씨, 정말 불쌍해요. 평생 혼자였잖아요. 그래도, 형, 우리가 조금 불편하면 어때? 지연 씨는 평생 불편했어. 선호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연 씨 만나고 싶어요. 제대로, 동생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선호야. 준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만 나쁜 사람이네. 나만. 준호야, 넌 나쁜 사람이 아니야. 저는 준호 옆에 앉았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도 이해해. 아버지한테도 화나고 상황에도 화나고. 네. 하지만 지연이한테 화낼 필요는 없어. 그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후 준호가 말했습니다. 시간 좀 주세요. 바로는 못 받아들이겠어요. 괜찮아. 천천히 해. 하지만 어머니가 정말 원하신다면 반대는 안 할게요. 준호야.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뭔데?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마음 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럴게. 약속해.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전 이만 가볼게요. 머리가 복잡해서. 준호가 나갔습니다. 선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형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 믿어. 그날 저녁 저는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지연의 목소리였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연아, 나야. 어머니. 어머님? 응. 무슨 일이세요? 지연아, 우리 집에 올래? 네. 저녁 먹으러. 같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그게 오빠들이 괜찮아. 내가 초대하는 거야. 하지만 지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아버지가 평생 못한 일이 있어. 가족 다 같이 밥 먹는 거 이제라도 해보자. 우리 지연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가도 괜찮을까요? 괜찮아. 아니, 와야 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어때? 6시. 네, 갈게요. 꼭 갈게요. 그래, 기다릴게.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잘했다, 영수가. 고맙습니다, 어머님. 이제 시작이구나. 새로운 가족에. 네, 쉽지 않겠지만 괜찮아. 우리 함께하면 돼.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명절 음식처럼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첫 식사니까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후 5시 선우가 먼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 선우야. 준호는 6시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준호가 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지만 온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네. 6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말았으며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 지연아. 지연이가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준호와 선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빠들. 선우가 먼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왔어요? 어서 와요. 준호는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이게 지연이구나. 안녕하세요. 할머니. 시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서 와라. 우리 손녀.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우리가 있어.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다들 앉아. 식탁에 모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저, 준호, 선호, 그리고 지연이 5명이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리였지만 새로운 가족이 생긴 자리였습니다. 지연아,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연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선우가 지연의 앞접시에 갈비를 놓아줬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어머니가 정성껏 만드셨어요. 고마워요, 오빠. 준호는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하지만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식사 내내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한 식탁에 앉은 가족. 완벽하지 않지만 함께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할 때였습니다. 지연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지연아. 아니에요. 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제야 가족 같구나. 네, 어머님. 이제야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6개월 후,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붉은 감이 주렁주렁 열렸고 낙엽이 하나둘 떨어졌으며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 지연아. 추웠지? 괜찮아요. 이거 드세요. 과일이랑 약과 샀어요. 고마워. 근데 매번 이렇게 사올 필요 없는데 어머님한테 드리고 싶어서요. 지연이 신발을 벗고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서 있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들어와 가방을 소파에 놓고 부엌으로 가서 손을 씻었습니다. 오늘은 뭐 하세요? 김장 준비 중이야. 너도 도와줄래? 네, 배우고 싶었어요. 지연이 앞치마를 두르고 제 옆에 섰습니다. 저는 지연에게 배추를 씻는 법, 양념 만드는 법, 김치를 버무리는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응, 잘하네. 손재주가 있어. 엄마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어머님만큼 맛있게는 못 만들어요. 연습하면 돼. 다음번엔 내 집에 갖다 줄게.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함께 김장을 하는 동안 저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의 병원 이야기, 제 동네 이야기, 요즘 날씨 이야기. 평범한 대화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녁 무렵 선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지연이 왔어? 오빠, 안녕하세요. 김장하는 거야? 나도 도와줄까? 오빠는 힘쓰는 거예요. 이 배추 항아리로 옮겨주세요. 오케이. 선우와 지연은 자연스럽게 대화했습니다. 6개월 전 식당에서의 어색함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선우는 지연을 진짜 동생처럼 대했습니다. 가끔 농담도 하고 장난도 치고 걱정도 해줬습니다. 지연아, 요즘 병원 일 괜찮아? 네, 괜찮아요. 좀 바쁘긴 한데 재밌어요. 힘들면 언제든 말해. 오빠가 도와줄게. 고마워요, 오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적어도 선우는 완전히 마음을 열었구나. 저녁 6시쯤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왔니? 밥 차릴게. 준호가 거실로 들어오다가 지연을 봤습니다. 왔어요? 네, 오빠. 안녕하세요. 네. 준호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지연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으며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과는 달랐습니다. 적어도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쫓아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였습니다. 식탁에 모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저, 준호, 선호, 지연이. 이제는 익숙한 구도였습니다. 자, 많이 먹어. 오늘 지연이가 도와줘서 김치도 맛있게 됐어. 제가 한 건 별로 없는데요. 아니야, 너 덕분이야. 시어머니가 지연에게 반찬을 덜어주셨습니다. 지연아, 이것도 먹어봐. 내가 좋아하는 거. 감사합니다, 할머니. 시어머니는 지연을 정말 손녀처럼 대하셨습니다. 가끔은 저보다 더 챙겨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간 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가 아버지 기일이죠? 분위기가 조용해졌습니다. 응, 맞아. 제가 같이 가도 될까요? 성묘하는 날. 준호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선우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지연이도 아버지 딸인데. 준호가 선우를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연아. 같이 가자. 감사합니다, 어머님. 다음 주 수요일 남편의 기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제사 준비를 했습니다. 과일을 씻고 전을 부치고 밥을 지었습니다. 지연이 일찍 와서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이거 이렇게 놓는 거 맞아요? 응, 잘했어. 준호와 선우도 왔습니다. 제사상을 차리고 촛불을 켰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상위에 놓였습니다. 68세의 남편 모습이었습니다.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절하자. 시어머니가 먼저 절하셨고 저도 절했으며 준호와 선호도 절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버지, 딸 지연이에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얼굴 한 번 못 봤는데 이제라도 인사드려요. 아버지, 저 행복해요. 어머님이랑 오빠들이 저를 받아주셔서 할머니도 계시고 이제 저 혼자 아니에요. 지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저를 버리지 않으셔서 평생 지켜주셔서 그리고 사랑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선우도 눈을 붉혔습니다. 심지어 준호도 고개를 돌렸지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절을 마치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우리 손녀. 할머니, 내 아버지도 기뻐하실 거야. 하늘에서 제사가 끝나고 우리는 성묘를 갔습니다. 가족묘지였습니다. 남편의 묘 옆에는 시아버지 묘가 있었고 주변에는 친척들 묘가 있었습니다. 묘 앞에 섰습니다. 지연이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나야 영숙이. 남편의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이 데려왔어. 우리 딸.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평생 지킨 아이야. 이제 내가 지킬게. 준호도 선호도 점점 마음 열고 있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괜찮을 거야. 우리 가족이 될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니까. 여보, 고마워. 지연이를 우리한테 보내줘서. 그리고 미안해. 당신 혼자 그 무게 지고 살게 해서. 이제는 내가 감당할게. 당신은 편히 쉬어. 저는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준호와 선우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선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선우. 지연이 데려왔어요. 아버지 딸.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연이 좋은 아이예요. 착하고 예의 바르고 아버지가 사랑하신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선우가 물러나고 준호가 앞으로 나갔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비만 바라봤습니다. 마침내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아직도 화나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우릴 속이셨어요? 왜 혼자 짊어지셨어요? 하지만 이해는 해요. 조금씩.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예요. 아버지도 괴로웠을 거예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연이 나쁜 애는 아니에요. 어머니 말대로 외롭게 자란 것 같고 노력할게요. 동생으로 받아들이려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준호가 묘비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편히 쉬세요, 아버지. 준호가 물러났습니다. 저는 준호의 어깨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알아.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데 지연이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뭐가? 아버지 제사에 같이 있게 해주셔서, 성묘도 같이 가게 해주셔서. 당연한 거야. 넌 아버지 딸이잖아. 어머님. 지연이 저를 안았습니다. 갑작스러웠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연을 안아줬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지연아. 우리는 한참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처럼. 3개월 후 설날. 새해가 밝았습니다. 설날 아침 집안이 분주했습니다. 떡국을 끓이고 전을 부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지연이 새벽부터 와서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이 전 뒤집을까요? 응, 조심해서. 준호와 선우도 일찍 왔습니다. 모두 한복을 입었습니다. 지연도 연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왔습니다. 어머님, 이거 괜찮아요? 처음 입어봐서. 예뻐. 정말 예뻐.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다들 왔구나. 이제 차례 지내자. 차례상을 차리고 남편의 영정을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절하셨고 저도 절했습니다. 준호와 선우가 절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이 무릎을 꿇으려 할 때였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네, 오빠. 같이 절하자. 우리. 지연이 눈이 커졌습니다. 오빠. 준호가 지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우도 반대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 남매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1번, 2번.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도 웃으며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이제야 진짜 남매 같구나. 차례가 끝나고 세배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저와 시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저는 세뱃돈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지연에게도 건넸습니다. 어머님, 저는 받아. 우리 딸인데. 감사합니다. 지연이 세뱃돈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떡국을 먹으며 다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지연에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올해 계획 있어? 네. 아, 계속 열심히 일하고. 그것만? 사실 간호사 자격증 따고 싶어요. 조무사보다 더 많이 배우고 싶어서. 좋은 생각이네. 공부 도움 필요하면 말해. 정말요, 오빠? 응. 우리 동생인데.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연아,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영화 볼래? 형도 가고. 정말요? 좋아요. 형, 가실 거죠?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지.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저녁 무렵 지연이 가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머님, 할머니, 오빠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행복했어, 지연아.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기다릴게. 지연이 신발을 신으려 할 때 준호가 불렀습니다. 지연아. 네, 오빠. 조심히 가. 짧은 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지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오빠도 안녕히 계세요. 문이 닫히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지연이 버스 정류장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응? 제가 너무 매정했죠? 아니야.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화낼 권리가 있었어. 당연해. 하지만 지연이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래, 이제 알았구나. 늦었지만 진짜 동생으로 대하려고요. 고마워, 준호야. 준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실 거야. 하늘에서 웃고 계실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봤어? 오늘.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준호가 지연이한테 같이 절하자고 했어. 선우는 같이 영화 보자고 하고.
시어머니는 지연이를 정말 손녀처럼 아껴주시고 우리 가족이 됐어. 당신이 원하던 대로. 눈물이 났습니다. 완벽하지 않아. 아직도 어색할 때 있고 조심스러울 때도 있어. 하지만 괜찮아. 우리 함께 노력하고 있으니까. 지연이, 이제 혼자 아니야. 우리가 있어. 당신이 평생 못 해준 것 우리가 해줄게. 여보, 고마워. 지연이를 우리한테 남겨줘서. 그리고 사랑해. 여전히.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습니다. 에필로그 1년 후 지연이의 생일이었습니다. 33살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케이크를 주문하고 음식을 만들고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지연이가 퇴근 후 왔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거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할머니, 그때 불이 켜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모두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시어머니, 저, 준호, 선호.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케이크가 있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지연아. 지연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어머님, 이게 내 생일인데 당연하지. 자, 촛불 불어. 지연이 촛불 앞에 섰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소원 빌어, 지연아. 선우가 말했습니다. 지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후 눈을 뜨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오빠. 그래도 말해봐. 지연이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제 소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뭔데? 가족이 생기는 거요. 지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평생 혼자였는데 이제는 어머님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오빠들도 있어요. 이게 제 소원이었어요. 이미 이루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지연을 안았습니다. 우리 손녀 많이 컸구나. 저도 지연을 안았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딸. 선우도 다가와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동생. 준호도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일 축하해. 지연아. 지연이 와락 울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케이크를 먹고 선물을 주고받고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 나타난 낯선 여자, 충격적인 진실, 가족의 갈등과 분열. 하지만 우리는 이겨냈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진실과 용서로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여전히 어색하고 조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합니다. 서로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지연이 돌아가고 아이들도 돌아간 후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지연이 생일이었어. 사진 속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케이크도 먹고 선물도 주고받고 정말 행복해 보였어. 준호도 이제 지연이 이름 부르고 선우는 진짜 오빠처럼 챙겨주고 시어머니는 손녀라고 부르시고 나는 목이 메었습니다. 나는 이제 진짜 딸처럼 느껴져. 지연이가 당신이 평생 지키려고 했던 두 가족, 우리 이제 하나가 됐어. 여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우리 잘 살고 있으니까.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영수가. 사랑해.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여보. 영원히.